자, 1회차 모의고사 해설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할게요. 현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질문하시고 싱크로율을 상당히 이제 높여서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3회차를 풀세트로 할 거고요. 그리고 2회차는 비문학과 문학만 해서 EBS를 좀 커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EBS 내용 커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EBS를 통해서 문제가 나올 때 평가원은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느끼도록 하는 데는 약 5회차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현강이라든가 지금 온라인에서 코칭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려는 계획은 이제는 이제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비문학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서 약 한 10년치 정도 비문학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 위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그 선택지를 만드는 트렌드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문학 쪽에 평가원 지문은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생각들을 읽어내는 것은 저희 선생님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내고 있는지를, 그 본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지들을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그 생각은 동일하다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실력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교사 대표의 주장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토론의 일부라는 게 전체 큰 문항에 보이죠? 그러면 토론은 중요한 것이 찬성과 반대 둘이 있습니다. 그럼 찬성 측과 반대 측인데, 보니까 매점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쪽이 교사 대표죠. 그래서 찬성하는 쪽에서 입론을 먼저 스타트를 한 것이고, 학부모 대표하고 교사 대표가 찬성을 하나 봅니다. 학생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래서 그 입장을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비언어적 표현과 담화 표지라는 거, 그리고 문제 배분은 여기 찬성 측 한 문제, 그리고 찬성 측 두 문제, 그리고 반대 측에서 했다는 거. 그러니까 답이 3, 4, 5번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읽어보시면은 뭐 내용상으로는 5번이 맞겠네요.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담화 표지 부분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고요. 언어적 담화 표지와 비언어적 담화 표지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언어적 담화 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몸짓 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강한 어조에서 반언어적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의 핵심은 반박 과정에서 근거가 명확한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 1회 부분,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대표는 문제 배분의 원리에 따라서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자, 3번 기억에 들어갈 확인 질문입니다. 확인 질문은 심화의 과정입니다. 합법에서 심화의 과정인데, 심화의 과정은 한 것을 했다고 가정하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부모님이 지금 하는데 학생들의 매점 음식에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했는데 학생 2가 보면 불만족스럽다는 이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면 요게 이제 보통 평가원에서는 3점을 줍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뻔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강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면이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2점 처리를 했어요. 자,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 매점의 식품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요? 하는 부분들. 이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본인이 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걸 이 친구한테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이라는 것이 이 친구 한 얘기 중에서, 학생 2가 한 얘기 중에서 어떤 걸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에는 대부분 신뢰성과 합리성 부분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 2가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신뢰성 확보를 하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그 사실은
금방 지어낸 걸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가.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6월에는 면접 나왔죠. 요즘 심층 구술 면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층 구술 면접이 뭐냐면 면접에서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여기 왜 지원하게 됐느냐, 동기, 그리고 여지껏 무엇을 했느냐, 준비 과정,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을 묻는 질문하죠. 그러니까 심층 구술 면접은 세 번째 질문이 상당히 강화된 것이다. 그래서 논쟁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의 과정이기 때문에 토의와 토론이 함께 합쳐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순서는 있는데, 이걸 1번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요건 아마도 반론의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 그죠? 답은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택지는 제가 지금 답안지를 보고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드린 답안지하고는 또 틀리게 제가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 보면서 바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가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 방법이라는 거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건 소수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름하고 신분은 다른 것인데요. 지금 시험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이름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묻어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수행평가 상황이고 수행평가 유의점. 그래서 이번 6월에 장문 부분에서의 특징은 쓸데없는 부분들을 과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여기 조건이라고 줬던 부분을 보기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기가 좀 힘들게 되어 있는데, 보기 1을 참고하여 했습니다. 보기 1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는데, 보시면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 표현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보다는에 주목을 한 겁니다. A 하기보다는 B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제시해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으로 독자에게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7번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1을 구체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해결 방안은 문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에서 답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틀리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재래시장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는 점이 있고, 재래시장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문화시설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재래시장 본연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의 인식을 전환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재래시장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미비하다라는 점 때문에 재래시장 시설 투자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디귿에서 문화시설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시설 투자 차원에서는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인식을 바꿔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인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 문제점은 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많이 나옵니다. 자, 8번은 결론에 얘기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재래시장 강조와 통일성을 묻는 것이고, 얘는 응집성을 묻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기하던 걸 얘기해야지 딴 거 쓸데없는 거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8번, 5번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9번 문제는 각 사례의 공통점에 주목하여 학생들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글을 계획하고 있군, 이렇게 돼 있는데,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형에서 6월에 A 하기보다는 B를 먼저 한다라는 내용의 어떤 답안을 두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두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뭐 문맥상으로 맞지 않죠, 그죠? 이와 달리가 아니로 뭐 이렇기 때문에 그리하여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11번 문제에서는 부사 그리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의 부분이 평가원에서 생각하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100% 그렇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분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록하는 그대로 원형을 그대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표기법 자체가 발음나는 그대로 적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사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높이, 익히, 많이입니다. 그죠? 높이, 익히, 많이. 높이는 명사도 될 수 있지만 높이 날아, 높이 올려라 뭐 이렇게 할 때는 부사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것이 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원형을 밝혀 적는 얘가 이제 벼슬아치 같은 겁니다. 벼슬 플러스 아치인데 벼슬아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바둑이도 마찬가지죠. 바둑 플러스 인데 바둑기, 바두기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인데 답이 3번이네요. 그죠? 3번 맞네. 자, 그리고 12번은 발음 그대로 첫 번째 것은 무릎에다가 형식 형태소 바보 삼형제들 어미조사 접사 바보 삼형제들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해요? 연음법칙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헛웃음은요 접사에다가 합성어처럼 파생어처럼 이렇게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헛 플러스 웃음에서 분리해가지고 발음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연음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다. 다만 이제 웃음에서는 웃다를 음을 붙여가지고 형식 형태소 명사형 전미사가 붙어버린 거니까 웃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릎피와 헛웃음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고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대로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죠.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 또한 자료가 되게 길었어요. 자료가 길었지만 핵심 키는 이미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핵심 키였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찾는 부분이고, 뭐 요 부분들을 다 써야 됩니다. 쓸 때는. 그래서 답은 요거네요. 중요한 상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요건 저희 현강에서 해체와 헤라체를 나눈 거, 격식을 갖춘 낮춤 헤라체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긴 했는데, 사실은 답은 뭐 5번입니다. 그죠? 답은 5번으로 했고요. 주체와 객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높임법 중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해체와 헤라체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헤라체입니다. 그래서 헤라체는 격식을 갖춰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너무나도 낮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수야 씻어 이러면 좀 친감이 있죠. 근데 씻어라 이렇게 하면요 상대를 완전히 하대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해체입니다. 기억과 디귿은 봤을 때 기억은 격식을 갖춘 것이고요. 요건 격식을 갖추지 않고, 디귿은 격식을 갖추지 않고 낮춘 겁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여러분들은 좀 요 문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요거는 뭐 답이 2번입니다. 그냥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몇몇 정렬 어미 뒤에서 한 거니까 쉽다 뒤에는 많은을 고르는 거죠. A, B, C, D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다르지 했기 때문에, 그죠? 지 많은 하면서 종결형 어미 다음에 오네요. 16번 문제는 3점 했는데 이게 A와 B의 차이입니다. 그죠? 고전문법인데 이 고전문법 내용이 아니고 이건 독해상으로 조금 한 문제가 A형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비문학 독해 그렇게 생각하고 한 문제를 풀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보시면 독해를 잘해야 돼요. 나란히 쓰기는 초성자나 종성자들을 함께 쓸 때 가로로 나란히 쓰라는 규정인데,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각자병서, 서로 다른 글자를 쓰는 것을 합용병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쓴다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더라도, 각자병서 모르더라도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을 합용병사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쓰는 것이라는 것을 각자병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옷하고 기역을 쓴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합용병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 거네요. 그리고 꼬리처럼 쓰는 것을요. 같은 글자를 쓰는 거니까 각자병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각자병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초성에는 각자병사만 존재하지만 종성이죠. 종성에는 각자병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이거 그 문제를 생각을 못했다면 초성과 종성에 대한 어떤 이거 뭐 아주 얄팍하게 헷갈리게 했다가 아니고 읽어봤을 때 아는 내용입니다. 평가 문제는 제대로 읽었을 때 그러니까 초성과 종성을 아주 자유자재로 자기가 많이 접해보지 않았다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초성과 종성은 엄연히 다르다는 걸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고전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논리가 A는 이렇고 B는 이런데 A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B도 없어졌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평가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17번 부분 보시면요. 세부적인 항목을 물어본 겁니다. 롱테이크 기법을 물은 건데요. 이 롱테이크 기법 자체를 세부적으로 물은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바쟁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구체화의 끝단에 있는 거. 이번에 작가주의 지문에서 맥커핀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를 물은 것이고요. 18번은 현실과 영화를 상징하는 부분들을 한 거니까 18번 답은 현실을 얘기하는, 그죠? 리얼이 현실의 참모습을 얘기하는 거. 나머지는 더욱 닮은 거, 뭐 현실의 연장, 현실의 정수, 현실적 사건 이렇게 해서 영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쟁의 생각에 동조하는 감독이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바쟁은 뭡니까? 현실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설정 같은 거 없이 거의 다큐 프로처럼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5번을 보면 주인공이 처한 현실 상황에 주목해서 관객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현실 상황에 잡아둔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부분들이 들어갔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자, A와 B 입장을 비교해 설명한 것을 봤을 때 A와 B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B가 인위적이다. 이게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괜히 문제의 사이즈에 현혹되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보셨을 때는 지금 영화라는 게 현실을 표현해 준다라는 거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너무 기교 부리고 까불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했을 때 조용히 미라 컴플렉스 뭐지? 모르겠다. 자, 영화는 회화나 사진의 재현 완성도가 높은 예술이다. 맞는 얘기네. 자, 사진은 사실복제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선택지로 구성을 한 겁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영화는 현실의 풍부함과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이다. 맞는 얘기네요.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빨리빨리 갑시다. 자, 21번은 이제 인문 지문입니다. 인문 지문은 A형에서는 기술 지문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부분. 자, 어떤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 글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글의 구조가 지금 뭐냐면 자전거 타는 것 같은 거는 절차적 지식이네요. 자, 그리고 표상적 지식은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상적 지식이라고 해서 22번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표상적 지식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죠?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 그래서 경험적 지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선험적 지식 단락입니다. 그래 구조를 잘 이해하셨으면 문제를 보세요. 어떻게 냈는지. 자, 22번 문제를 봤더니 표상적 지식에 네이밍이 돼 있네요. 봤더니 표상적 지식에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작성 방법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죠? 요건 절차적 지식입니다. 3번은. 요거는 여전히 표상적 지식이죠. 그래서 표상적 지식에서 문제를 하나를 냈고 절차적 지식 부분에서 문제를 하나를 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문제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유 범위의 제한이죠.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답안을 걷어낼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원은 그대로 내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23번 문제는 사실은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매우 어렵게 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기를 줘가지고 요즘 트렌드예요. 사실 숨어있는 전제를 찾는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보기를 줘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보시면 일반적 법칙이라는 것이 일반적 법칙도 경험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자연의 일반 법칙은 감각 경험, 그러니까 경험 지식들을 종합해가지고 귀납 추리를 통해서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귀납 추리라는 것은 아무리 귀납 추리를 해도 경험적 지식이 어떻게 해요? 위에 나왔던 선험적 지식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적 지식을 종합하는 방법, 귀납 추리를 했더니 일반 법칙에 도달했는데 그 일반 법칙은 당연히 경험적 지식이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귀납 추리는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경험적 성격을 바꾸었다는 게 뭡니까? 선험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을 모두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평가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쉽게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겁니다. 숨어있는 전제를 찾는 건데, 보기에서는 즉 귀납 추리를 통해 형성된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 가지고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논리에서 당연히 가장 좋아하는 말이 범주입니다. 요거 어휘 문제는 틀린 부분 없겠죠, 그죠? 따른다고 하는 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거해서 그걸 기준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필연적으로 라는 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과학 지문입니다. 남극 빙하는 과거의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에 관한 것들을 기초 자료를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극 빙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온 변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대기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기 성분을 봤더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의 지구 대기 성분의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네요. 그래서 기온을 조사할 때 산소 동위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그러니까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시기와 기온을 알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제 평가원 문제에서는 기온이 아니고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문제를 이상한 자료를 통해서 냈는데 요즘 트렌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산소 동위원소를 통해 가지고 기온을 알아내는 부분을 문제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쉽게 갔고요. 6월하고 똑같이. 자, 26번 문제에서는 그 다음 단락입니다. 빙하에 대한 최근 연구는 산소 동위원소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 변화도 기온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체들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올라가고 반대로 농도가 감소하면 기온이 내려간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자, 빙하로부터 알게 된 과거의 이러한 메탄의 농도 변화 폭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이러한 기체들, 그러니까 이러한 기체들의 농도, 그러니까 이러한 기체가 뭡니까? 여기 이산화탄소 메탄의 농도는 우려할 만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빙하로부터 알게 된 과거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 변화의 폭과 비교해 볼 때 최근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기체의 농도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답이죠, 그죠? 딴 거 볼 게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가원 문제는 이렇다는 거예요.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감소하는 거나 혹은 거의 큰 변화가 없거나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 맞겠죠. 최소한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구조가 뭐죠? 기체의 농도하고 기온 변화잖아요. 기온 변화 한 문제 내시고 기체의 농도 변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요즘은 한계가 없더라라는 부분에서 답을 구성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쓸데없는 매력적인 오답들밖에 없습니다. 시간 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딴 것보다도 결국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세요. 예, 첫 번째 단락 부분이 기본 개념입니다. 두 번째 단락 부분이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나 할인율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첫 번째 단락에 아주 기초적인 거 잡고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개념을 잡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애들을 옵니다. 그러니까 킬시킬 애들을 오는 거죠. 쓸데없는 애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것이 공공사업에 관련된 내용이고 미래세대 이익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한다고?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세대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문제는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둘 다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답은 5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은 현재 가치를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했고요. 사회적 할인율은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고요. 사회적 할인율은 사적 자본 아닙니다. 그죠? 사회적 할인율은 모두 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그게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이지 완벽하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제 둘이 어울릴 수 없는 범주의 내용이고요. 자, 3번은 사적 자본시장 아니네요. 미래세대의 이익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번은 미래세대 배제하는 차원이니까 아니네요. 당연한 거예요. 4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투자는 수익률 면에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선 공공 부분의 수익률이 민간 부분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투자만큼 수익률이 높다면 민간이 투자할 것인데 정부가 왜 나서?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투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민간 투자를 보조하는 수익률 차원에서 보조하는 정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9번 A, B, C,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가 눈에 띕니까? 미래세대 이익을 저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그죠? A를 C로 결정했을 때 이 문제는 아래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높은 이자율이죠. 시장 이자율이니까 단기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세대 이익을 저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려면 할인율을 낮게 해서 미래세대 이익을 고평가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 컨셉을 잡으라고 이 문제를 냈습니다. 미래세대 이익 때문에 문제가 낸 겁니다. 자, 30번도 보십시오. 평가원 문제를 수정을 했습니다만 평가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반영한 겁니다. 자, 윗글로 보기 A의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보기를 읽어보면 리조트를 개발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하는데 할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높게 할 것인지 낮게 할 것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고는 경제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글에서는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세대를 반영하는 차원이 어디입니까? 자, 2번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증가. 그리고 대비되는 게 뭡니까? 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 입장. 환경 가치는 왜 중시하죠? 미래세대를 위해서 중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답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답이. 평가원 문제에서는 4번의 환경가치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청년들을 위한 환경가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 증가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뭐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이게 이익이 고평가돼야 이게 만들어지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답은 2번으로 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답 2번입니다. 자, 31번. EBS 지문을 반영을 했습니다. 둘 다 생명예능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가 맞질 않아요. 너무 맞질 않아요. 설명으로 적절한 거 됐는데 보세요. 가는 나와 달리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서 했습니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라는 것은 공통점에 가깝죠. 그러니까 둘이 공통점이라는 게 아니고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적 이미지는 어떻게 해요?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청각적 이미지는요. 잘 안 나타납니다. 특이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하고 5번 정도의 답을 볼 수 있을 텐데 둘 다 뭐가 누워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차라리 위쪽은 상승, 아래쪽은 가는 상승, 나는 하강이죠. 그죠? 답은 5번이고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32번은 자유를 억압받는 현실 그리고 주목했다. 두 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했기 때문에 관찰자 시점에서 행위제한 문제이거나 아니면 현실 반영했기 때문에 현실과 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은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 먼저 얻는다를 통해 민중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당대의 사회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틀렸네요. 그죠? 현실을 안 좋게 했는데 현실이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네요. 자, 33번은요. 어쨌든 이미지입니다. 그죠?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에 논리적 의미 전달과는 무관하는 말. 좋네요. A 하기보다는 B. 서술적 이미지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언어상의 느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궁이에서 불 지피는 안악내들의 모습을 통해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틀렸다라는 겁니다. 평가원은 이거보다 더 조금 어렵게 냅니다. 문학에서 난이도를 주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34번 특정 인물의 내면 의식입니다. 전제적 작가 시점이기도 한데 지금 딴 것보다도 병국이가 자꾸 도요새가 눈앞에 환상적으로 나타나면서 힘들어하죠. 자, 35번 형식적 인물입니다. 안경잡이 병국이한테 얘기했다가 씹힙니다. 그죠? 아는 척했다가. 자, 그리고 앞에 나왔다 그냥 사라지죠. 원문과 동일하게 시나리오로 각색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범주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각색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보다도 공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공간에 있던 사람을 B라는 공간에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문과 동일하게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평가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냅니다. 자, 뭘 묻는지를 몰랐다면 틀린 오답 하신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민씨가 병국에게 조용한 밤 책을 건네는 장면을 한다. 책이 아직 안 왔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병국이가 종점에서 내리기 위해 버스 안에서 기다리는 장면을 넣는다. 버스 하는 안내해 주시는 분이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 있습니다. 병국이가 종점 내리기 위해 버스 안에 서서 기다리는 장면을 넣는다. 그냥 자고 있다가 깨웠죠. 자, 병국이 가게 안에서 아버지를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다. 가게 밖으로 나왔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보시면 이 문제는 답안을 잘 구성해요. 실제로. 가게 문 좀 열려 있었는데 가게 문 안으로 들어서려다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술집 안으로 들어가 그들 이야기에 섞일까 어쩔까 하다가 병국은 무거운 발걸음을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안으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두 번 정도를 그렇게 나오고, 안에서 아버지를 보고 가게 안에서 아버지를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간다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동일하게 구성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혼자 술집에서 말도 안 되는 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병국이는 버스 타려고 이제 두 번을 갑니다. 첫 번째는 그냥 뭐 도요새를 쫓는 것처럼 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도요새를 보고 나서 또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때문에 뭐 답은 5번 하면 되겠네요. 그죠? 3번이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린다라는 거지. 막 들어섰다 뭐 이런 거랑. 자, 30초를 보겠습니다. 중화공업 때문에 했는데 뭐냐면은 이 작품은 안민영의 매화사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작품은 도요새를 상징적 소재로 활용하여 단순히 환경 문제를 고변하는 게 아니라 당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A가 아니라 B, 이거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6월에 많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전반적인 황폐화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환경 문제에 한정하여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군이라고 한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말았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회전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 보시고요. 자, 지금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소설들의 고전 소설의 특징이고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현대 소설의 특징일 가능성이나 근대 소설의 특징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이제 과거에 그렇게 배운 기억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주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선택지를 낼 수 있습니다. 자, 40번 1번이네요. 내가 배운 적이 있으니까 자라가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자라가 꼬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꼬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A가 뭐 지금 이제 막
그 토끼가 꼬심을 당하죠, 그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다. 서두르지 마세요. 라는 게 하면 되겠습니다. 괄목상대, 궁계일학, 연정북배와 사필기정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했더라도 4번, 5번을 모르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요합니다. B형한테 훨씬 더 중요합니다. A형한테도 중요하고요. 자, 42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분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갈등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고전 소설에서의 갈등 구조는 내면 의식에 의한 갈등이라기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갈등 구조는 어떻게 묻냐면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야 되는데 서로 사이가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 그게 답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길동전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종전에서의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문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리가 갈등 구조에 관련된 것인데 논리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사회적 불만이 쌓여가는 때인데요. 보기를 보시면 이러한 서민들의 불안은 사회적 신분의 제약으로 표출할 방도가 없었다. 불만 관계고 사회 신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대 사회가 뛰어난 서민들의 능력을 용인하는 모습을 알 수 있군.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죠? 당대 사회가 토끼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안 돼요. 자, 토끼가 자신의 재주가 반드시 쓰임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알고 보니까 착각된 거죠. 그죠?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석들을 1번, 2번, 4번, 5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찾아내는데 그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배층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 혹은 지배층에 대한 불만을 풍자를 통해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 토끼가 자라가 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게 지금 둘 간의 예를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이미 앞전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보기의 논리 때문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헷갈린다고 하면은 3, 4, 5번이 무지하게 헷갈리는 겁니다. 3, 4, 5번이. 자, 43번에서 볼게요. 간의 공통점. 자, 대상의 부재. 부재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평가원에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인데요. 부재라는 게 뭡니까? 이별, 죽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림, 잊어버림, 그리고 세월의 무상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젊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부재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으로 엮기에 가장 좋습니다. 애상감이라는 말은 슬프고 쓸쓸하고 썩 잔잔하게 안 좋은 느낌입니다. 44번 문제는 해석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원에서 해석해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홍시를 갖다 드리고 싶은데 유자는 아니라도 품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야 하겠습니다만은 품어 가서 방길이가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내용이고요. 답이 4번입니다. 그죠? 대상이 부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요? 부모님을 대상으로 잡든 아니면 홍시를 대상으로 잡든 간에 어떻습니까? 전혀 부정적 정서는 없습니다. 부모님이면 그리움이고 홍시는 고와 보이기는 고와 보이는데 부모님이 지금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답은 4번 하시면 될 거고 45번 보기 비교해 감상한 것은 했을 때 다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다는 보기와는 달리 주어진 상황에 관조적 태도. 이게 답입니다. 관조적인 게 아니고 속 타고 눈물 질질 흘리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거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조적이라고 보기가 힘들겠네요. 네,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마칠게요. 보시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B형 예비시행까지 작년 4세트 그리고 올해 치게 되는 2세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3세트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을 하는 2세트 그럼 총 11세트인가요?
그래서 A형에서 나오는 내용들까지 올해 것들은 좀 본다고 치시면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9월 모평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